제가 한번 읽죠.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 그리고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잘 헤아리고 있는가 라는 주제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성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숙이란 말은 다 아시죠? 영어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택했는데요. 하나는 growt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maturity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인데요. 좀 의미가 달라요. 그 두 가지 의미를 좀 비교해 보면 growth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적으로 수적으로 크는 걸 말하죠. 근데 maturity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숙이에요. growth는 성장에 가깝다고 하면, 그래서 과일이 잘 익은 거, 완전히 익은 상태, 그런 것을 maturity라고 그렇게 완전히 익은 상태를 말합니다. 왜 제가 이 두 단어를 이야기하냐 하면 이 두 단어에 그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그 모순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위 성장학파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학문적으로 성장에 큰 가치를 두는 그런 학문적인 자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양적으로 성장한다든지 숫자적으로 성장한다든지 그런 어떤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다든지 학문의 목적을 두는 그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아지고 크기가 커지고 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재작년인가요? 어느 TV 프로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홍대 교문에 보면 180cm의 그 금을 이렇게 거놓고 그 아래를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고 루저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180cm가 안 되는 남자들은 다 루저다. 들어보신 분들 있죠? 그것도 어쩌면 좀 성장 위주의 어떤 크기 위주의 가치 판단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반대도 가능하죠. 나는 큰 건 싫어. 좀 자그마한 게 좋아라고 그런 어떤 크기에 의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 maturity라고 하는 건 조금 의미가 달라요. 정말 잘 익은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보면 사과가 동그랗게 완전히 익지 않죠? 보면 색깔이 어때요? 아주 빨간 쪽이 있고 좀 파란 쪽이 있죠. 그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딱 볼 때 그 성숙도가 빨갛게 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해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얼마만큼 성숙하게 만들었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과로 비유를 하면 내 삶은 지금 20년, 21년, 22년, 23년을 거쳐오면서 얼마만큼 빨갛게 잘 익어가고 있는가라고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이 좀 모호하죠. 남이 볼 때는 전혀 성숙한 것 같지 않은데 스스로는 다 익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남은 저 사람은 참 성숙한 것 같아 보는데
본인은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그로스가 아니라 머티러티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성숙할수록 썩기도 쉽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나나를 먹는데요, 바나나가 수입되어 올 때 되게 그렇다고 하죠. 완숙된 바나나를 가져오는 게 아니죠. 파란 걸 따다가 오는 과정에서 좀 익히고 여기 와서 익히는 거죠. 완숙을 시키는 거예요. 바나나를 완전히 익은 바나나를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걸 송이로 사는 사람들은 한 번에 다 먹으려면 모르지만. 왜요? 한두 송이, 한두 개 먹고 가다 보면 점점 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새카맣게 되죠. 예. 왜?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익은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엔 뭐로 가요? 썩는 걸로 돌아서는 거예요. 부패로 가는 거예요. 부패. 네. 오늘 여러분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요, 성장과 성숙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각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줘 보실까요? 네.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헤아림의 도구와 그 기준은 무엇일까? 왜 성숙 얘기를 하다 갑자기 헤아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의아해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과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은 그냥 헤아림이라는 것만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도 우리 1학년들은 이제 친구들을 처음 만났잖아요. 첫인상이라는 게 있죠. 예. 딱 보면 쟤는 좀 착할 것 같아. 보면서 쟤는 성깔 있겠는데? 쟤는 좀 있어 보이네. 뭐 이런 첫인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내 나름대로의 헤아림의 도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에 뭐를 더하냐면 거기에 어떤 기준을 더해요. 레벨을 매겨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귈 때 혹은 이제 연인을 만나면 연인을 만들고 싶을 때 기준을 정하죠. 난 이 정도 아니면 안 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나는 키가 180cm 이상 안 되면 내 배우자로서, 내 연인으로서, 내 프렌드로서의 자격이 없어. 이런 기준을 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각자의 기준. 우리 안경 쓴 친구. 네. 헤아림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면이 가장 중요해요? 본인한테는? 일단 남자친구를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가장 먼저 헤아려요? 행동하는 거. 네. 그 지혜로운 거죠. 왜? 생각은 읽기 어려우니까 행동을 보고 먼저 판단하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도 읽을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답한 친구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을 거야. 사람을 헤아리는 기준이.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헤아리고 계십니까?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제 안경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네. 아니면 혹시 저 사람은 좀 피부가 굴껍데기 같다라든지, 그 헤아림의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이렇게 두시고 그것이 과연 나를 성숙시키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당신이 남에 의해 평가받아야만 할 때 가장 문제된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제는 입장이 바뀌는 거죠. 내가 남에 의해서 평가될 때 이거는 참 의미가 다릅니다. 남이 나를 보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남이 나를 뭘 볼까라고 느끼는 나의 생각이죠. 소위 스스로 핸디캡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남은 그걸 보고 있지도 않은데 괜히 주눅이 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남이 나를 아마 이런 걸로 평가할 거야. 이것 때문에 아마 나는 점수를 잃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말씀 24절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좀 어려운 말이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그냥 딱 명령어로 돼 있어요. Take heed라고 돼 있어요. 네. 조심해라.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뭐에 대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남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말을 듣든지 그냥 발끈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잘못 판단한다든지 혹은 뭐 뒤에서 욕을 한다든지 함부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솔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헤아림을 받으며 삽니다. 또 쉽게 남을 헤아리고 살아요. 그 헤아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이중적일 때, 뭔가를 숨겼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숨길 게 하나도 없고 다 드러냈으면 누가 나를 어떻게 헤아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냥 나는 솔직하게 감출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를 감추고 계속 덮어놓고 이러다 보면 남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두려워져요. 왜?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추어놨는데 혹시 그것까지 알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만큼 솔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좀 솔직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딱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런 게 느껴져요. 저 친구는 좀 공부 잘할 것 같다. 아니면 저 친구는 공부 안 하고 좀 잘 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제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헤아리는 거죠, 제 느낌으로. 그러면 뭘 보고 그렇게 헤아려요?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저 친구가 행동으로 헤아린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제가 헤아리게 돼요. 그러면 그 겉모습이 여러분의 정말 진짜 모습일까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속에 또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것까지도 그냥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에 정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한 친구가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헤아린다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이라는 거는 결국 그 심리학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행동 안에 모든 자신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행동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그걸 심리학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행동의 겉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오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솔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른스러우려면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말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려면 솔직해져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한 인간으로서 정말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또 하나
그 다음 32절 보면 제가 이 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지금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인데요. 모든 풀보다 커진다, 겨자씨가. 이 겨자씨 여러분 혹시 본 분 있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주 조그만 씨를 비유할 때 뭘 비유하냐면 좁쌀을 비유해요. 여러분 좁쌀 보신 분 있죠? 경상도에서는 기장이라고 하고,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냥 조라고도 하는데요. 이 좁쌀이 아주 조그맣죠. 그런데 겨자씨는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과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숙하는 건 하나 먼저 얘기한 게 솔직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성숙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숙은 품는 거예요. 지금 겨자씨가 너무 작은 건데 그걸 땅에 심었더니 잘나서 나무가 돼서 가지를 내서 새들이 깃들어요. 다시 말해서 새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새들을 품어줄 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자가 되었다면 품을 수 있어야죠. 어떻게 품어요? 허물이 있는 친구를 품는다든지, 아니면 다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드러내준다든지, 정말 어려운 친구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이 내가 성숙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잘 품는 것이 뭘로 품을 수 있는가, 헤아리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쟨 뭐야? 이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중에 어때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 그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말 써보신 분 있어요? 입으로 내놓진 않아도 속으로 생각하죠.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쟨 뭐야? 이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나와 비교되는 순간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보다 이뻐 보인다든지, 나보다 잘난 체를 한다든지, 나보다 너무 못생겼다든지, 이 비교하는 순간 쟨 뭐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쟨 뭐야 라는 말이 나온 순간 스스로가 뭐 한 거예요? 누군가를 헤아린 겁니다. 좋게 헤아린 게 아니라 나쁘게 헤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희숙 여사라는 분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혹시 안희숙 씨 아는 분 있습니까? 없으세요? 워낙 옛날 분이니까,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실명 소설이 있어요. 거기 자전적 소설인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책 제목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한 말인데요. 의미심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1절을 얼마 전에 지냈는데 독립운동한 분들, 안희숙 여사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 막 이렇게 인쇄물 같은 거 뿌리고 일본은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이러던 여자분이거든요. 그 심정이 뭐냐면 나는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그 마음을 깊이 가지고 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유관순 열사죠. 그래서 감옥에서 옥살을 한 거죠. 그야말로 죽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제가 그 안희숙 여사의 그 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의 2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책을 쓰고 나서요, 쓴 책이 뭐냐면 죽으면 살리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죽어도 살죠. 여기서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분은 사실 많지 않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어도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책 한 권을 썼어요. 마지막 책인데 그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안희숙 여사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아주 일본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여자였어요. 뭐 수도 없이 끌려가기도 하고 고문도 당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방된 후에 마지막에 쓴 책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이를 갈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숙하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걸 물었었어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고. 어느 정도 성숙했나. 사과를 예로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내 삶은, 내 인생은 얼마큼 빨개졌나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성숙해졌다면 바로 누구를 향해서든지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지 그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어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작년에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아주 젊은 부부예요. 저를 잘 따르던 부부인데 아기가 이제 2돌이 안 됐어요. 1돌이 지났는데 죽었습니다. 천안 어떤 모 유치원, 그냥 조그만 유치원인데 거기에 갔다가 우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그 이제 아기들은 트림을 시킨다든지 재울 때에 그게 기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잠들었다가 깨는 과정에서 기도가 막혀서 죽은 거예요. 그걸 못 본 거예요, 유치원에서. 안타깝게 딸을 잃었어요. 지금 그 엄마가 아직도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자기는 딸을 죽인 엄마라는 생각 때문에 집에서 나오질 못해요. 이제 그 아빠만 제가 가끔 만나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황당한 일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은 사람한테 가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 문제를 덮고 미래를 향해서 자신 있게 나갈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게 낫겠습니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요, 아직도 자격지심에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 꽁꽁 틀어박혀서 죽은 딸만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문제를 그냥 가볍게 털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그냥 체념하듯이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뭐 남의 물건 던져놓듯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그거를 안에 꼭 담고 그리고 덮어놓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더 큰 일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차이가 뭐라고요? 바로 성숙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얼만큼 성숙하였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품고 계세요? 그걸 품는 만큼, 그 크기만큼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품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거기서 주저앉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그 뉴스 특보를 보면서요, 거기에 2가지 사람들을 봐요. 거기에 살아난 사람 중에 분명히 2가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그 정신이 이제 완전히 피폐돼가지고 죽은 자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끈 두 주먹을 쥐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을 거고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게 차이가 나요? 한쪽은 성숙한 사람이고 한쪽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쟨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결론, 성숙은 솔직합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쉬크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쉬크라는 말 아시죠? 쟤는 참 쉬크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쓰긴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걸 잘 알아서 여러분이 표현한다면 정말 여러분도 시크해질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요, 줄리엣 비노시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가 짝사랑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데 참 매력이 있어요. 왜 그 여자가 매력이 있느냐? 그 여자는 시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시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크라는 표현에 영어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시크한 거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시크할 수 있습니다. 닫혀 있고 가려지면 절대 시크한 게 아니에요. 열려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솔직한 거거든요. 여러분, 시크해지려면 열어야 됩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감춘 것이 없어야 돼요. 그냥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의 그 의식 가운데는요,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 감추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자꾸 감추는 거예요. 제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저 어린애들 보면서 쟤 발랑 까졌어. 그럼 뭐예요? 쟤는 그냥 더 이상 뭐 감추어진 게 없어. 그런 뜻이거든요.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고방식 중에 잘못 만들어진 사고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감추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오픈해야 됩니다. 그 다음 와일드하다는 거예요. 뭐 와일드? 난 야한 여자가 좋다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읽으신 분 있어요? 지금이야 뭐 거의 묻혀진 소설이 되었는데, 그게 나왔을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소설 처음 나왔는데요. 거의 모든 여학생들이 다 그 책을 들고 다녔어요. 모든 대학생들이. 제가 다니는 대학에도 그만큼 아주 인기 있는 소설이었는데, 그 야자가 들야자예요. 바로 와일드라는 뜻이에요. 정말 시크하다고 하는 것은 야성미가 있는 거예요. 막 예쁘게 꾸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터프하다고 하는 거기에 더 가까운 거죠. 자, 페어하다는 거예요. 페어한 게 뭐죠? 공평한 거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더치페이 하잖아요. 더치페이 할 때 보통 우리 페어하게 그냥 더치페이 하자. 페어하다는 말을 표현 쓰거든요. 공평하게. 여러분, 공평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도 나와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많으면 작은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페어한 겁니다. 이게 이코노미의 진정한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디그너티라고 하는 거예요. 존엄성이죠. 존엄성. 인간 존엄. 좀 어찌 보면 아주 거룩해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디그너티가. 우리 여러분들 언어로 표현하자면 포스입니다. 포스. 그런 걸 디그너티라고 표현해요. 포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시크해지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업라이트 있는데요. 이 업라이트라는 게 사실은 딱 차렷 자세를 말해요. 그 차렷 자세가 뭘 의미하냐면 뭐 은폐를 한다든지 숨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당당히 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라이트의 표현 중에 솔직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업라이트라고 쓰면 그 사람 참 솔직하다는 표현을 쓸 때 업라이트라고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성숙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숙은 솔직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제가 얘기하고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성숙은 뭐라고요? 겨자씨 얘기하면서 모든 걸 품는 거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거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